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이달 말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널들과 함께 정치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후보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만나서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정성호 의원은 사퇴했고요. 남은 경쟁자는 이제 우원식 의원뿐인데 사실상 추미애 추대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교통정리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명심이 미쳤다 아니다 뭐 정치적인 분석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군들 그리고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 중에서 선수가 조정식 의원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행대로 했을 땐 연장자가 뭐 추대됐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 추미애 의원이 58년생이고 이제 경쟁자였던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가 63년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연장자이고 최다선 의원인 부분이 이제 추미애 당선인인 부분이 있고 예. 만약에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한민국 입법 역사상 여성 국회의장이 나온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에서 또 교통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경쟁자였던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을 잇따라 만나서 좀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거 갖고 좀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내지는 너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은요. 추미애 의장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아마 정성호나 이쪽에 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딸로 대표되는 그 강성 당원들이 전부 이제 추장군 이렇게 추미애 지지가 높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마음을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득할 군번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결국은 이제 이름 바꿔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추대당. 지금 이게 뭡니까? 박찬대도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은 임명회가 원내 총무 시절로 돌아가 버린 경선을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왜 이렇게 압승을 한 정당에서 활기가 없이 경쟁이 없이 전부 이게 추대나 이렇게 사실상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지 참 이게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압승을 해서 이런 상황이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당선인 본인이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나눴던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얘기를 나누어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후보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네. 저한테 분명히 다른 후보님한테는 왜 나가시지? 그런데 막 고개 끄덕끄덕 했다 그러고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고.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후보들한테는 이런 말 안 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정도면은 명심이 자신에게 있다고 네.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되죠.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다른 후보군들한테는 왜 나오시지라고 약간 갸우뚱 물음표를 했던 반면에 본인에게는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는 걸 바란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발언을 방송에서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때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의장직은 좌파도 우파도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자리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게 여권의 반발을 또 불러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된다면 국회법상 당적은 이제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하지만 협의에 따라서 국회 일정을 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입법부의 수장 자리에 있다는 그 무게감을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현역 의원
당원들이 투표 형식으로 선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좀 그립감이 센 상황에서 예. 이른바 명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추미애 당선인이 그 밝혔던 이 대화, 이재명 대표의 대화가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서정우 변호사님께서 그러셨듯이 그 좀 전에는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그 후보들이 나오면서 추미애 당선인이 너무 좀 강경파여서 좀 경계한다, 경계심 이런 것도 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성 지지층의 어떤 여론을 보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뭐 근데 일부에서는 대권 전략의 일환으로서 악역은 이제 추미애가 하고 추미애 의장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민생에만 좀 전념하는 듯한 이런 이제 분석하는 언론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안 믿고요. 뭘 믿으십니까? 결국 이제 개딸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추장군 하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면이 있고요. 그럼 끌려가는 거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추미애 의원이 그 인터뷰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를 밀었다고 지금 과시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게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재명 1인 체제 이런 게 비판이 놀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요즘 이게 정치인이고 교수고 비밀이 너무 없으게 너무 가벼워요. 얼마 전에 뭐 이명백 교수하고 함성덕 예. 이분도 이게 떠벌리고 내가 특사했다고 했잖아요. 비선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예. 근데 그런 비밀은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는 안 합니다. 최소한 이게 임기 정도 끝나고 해고록 정도에서 언급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며칠 안 돼서 이게 언급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추미애 당선자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거는 결코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되고 부적절한 언급으로 봐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신임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을 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대한 톡주를 의장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그 각이 쓴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여당 반응은 어떻게 이제 보셨습니까? 각이 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최근에 보여줬던 어떤 정치적 행보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고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도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 명을 받들면 되는데 그것을 거역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갈등 국면을 끌어왔던 점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까지 가장 유력하게 당원들이 좀 요구를 했던 부분은 예. 지금 입법부의 지위, 위치, 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를 통과한 국회를 본회의까지 거쳐서 통과한 여러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거든요. 물론 헌법상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리인 건 맞지만 필요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은 대단히 이례적인 정치적 풍경들을 목도하고 있다 보니 네.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선명하게 세웠던 분이 국회의장에서도 국회 위상을 생각했을 때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일단 개인적인 사감을 또 의장하면서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의 그 속마음을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 같아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가가지고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패러디해 보면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의전설 1이고 국회의장이 2이거든요. 아마 이게 대통령과 저는 상당히 각을 세울 거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그 입법 폭주의 사령탑이 될 거예요. 추미애 의장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입법은 전부 신속 처리안건 태운 다음에 본회의에 직회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장이 직권 상정해버리고 통과하는 앞으로 이런 입법 폭주가 저는 이게 자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차기 민주당 대표는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또 대표는 이재명의 줄임말, 또 대명이라는 연임론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 이미 공개적으로 이재명, 박찬대 투톱 체제를 공언했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찬성한다면서 이 대표 설득에 총대를 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 참모들에게 대표 연임과 관련한 의견을 물으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장 변호사님, 네. 이 설득에 총대를 매겠다. 정책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임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차기 대표 주자로 분류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언론의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도 않고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맞는 방향이고 내가 설득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겠다. 내가 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금의 좀 현 분위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국면에서는 아마 대표직에 또 도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너무나 힘든 자리라서 마다할 수 있으면 마다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을 이제 겪어봤더니 굉장히 본인과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인간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계로 이 선거를 치렀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임도 사실상 받은 거 아니냐라는 것에 더해져서 실제로 대항마로 출마를 하는 이런 주자들이 당권 주자들이 좀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 사실상 추대하는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 매끄럽지도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도 추대로 갈지 아까 뭐 비판적으로 추대라는 단어 써가면서 민주당 상황 좀 비평을 해주셨는데 이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 했을 때 연임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 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좀 따져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평론하면서 다른 거는 많이 틀리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제가 거의 다 100% 맞췄어요. 항상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말하고 지키질 않아요. 약속을. 행동이 달라요. 따라서 이게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옛날에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방송할 때 분명히 저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다. 실제 국회에서 행사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성정당 안 만든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위성정당 만든다. 이렇게 예측이 다 맞췄거든요. 이번에 그 장윤민 변호사가 조금 소개한 거 정확한 워딩 보세요. 대표가 너무 힘들어서 누가 이게 강제로 시켜줘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한번 워딩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저는 본인이 한다. 왜? 본인이 안 한다 했으니까. 항상 이재명 대표는 말 반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속마음은 연임을 하고 싶은데 근데 본인이 멍성을 깔 수는 없으니 정청래 최고위원 대신에게 지금 바람잡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한번 지켜보세요. 분명히 연임할 겁니다. 예, 지켜보죠. 네. 예. 자, 민주당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명직 비대위원회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의원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을 지명했어요. 오늘 이런 임명안 의결하고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추인되면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황우여 비대위호가 출범하게 되는데 자,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고요. 김 당선인은 개파색이 옅은 거로 평가되고 있죠. 자, 그리고 당연직 비대위원 정책위의장엔 삼선의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는데 정 의원도 친윤계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서정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새 비대위가 주류 친윤 인사가 다수 차지하게 됐다는 게 언론의 평가인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금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나가고 나서요. 저는 친윤, 과연 이게 비윤 이렇게 구별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승민 의원 정도가 이제 진짜 비윤, 반윤이란 반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따라서 굳이 그 내부에서 이게 친윤이다, 또 찐윤이다, 아니다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 보고요. 아마 이제 그 황우여 이분이 여러 사람한테 타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사한 분도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그 고심 끝에 이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보이고, 뭐 김용태 후보자는 이제 당선인이죠. 네. 이분이야말로 옛날에 천하 용인할 때 그 용자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태. 따라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좀 그렇죠. 가까우죠. 따라서 이제 이런 분이 들어온 거는요, 젊고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배려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예. 또 이게 원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한 구성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가 친윤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 이런 지적에 답을 내놨는데요.
친윤과 비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친윤 몇 퍼센트, 비윤 몇 퍼센트는 우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지적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습다고 폄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번에 비대위 체계가요, 전당대회를 치르고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총선 직후에 윤재호 그럴 것 같으면 윤재호 원내대표가 계속 이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일단 나도 총선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비대위 얼굴이 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새 비대위원장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국민의힘이 총선의 결과를 받들어서 쇄신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인선은 최소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기도 하고요. 고사한 분들이 있다고 그리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제는 친윤 비윤이 무의미하다고 하더라도요. 선거를 치르면서 아주 쓴소리 강하게 이게 문제 제기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조혜진 의원이 그렇기도 하고요. 뭐 윤상현 의원도 계시고 조경태 의원도 있으시고요. 그렇다면 비대위와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 역할뿐만 있는 거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방향 모색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번 인선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 청년 정치인이 들어가긴 했지만 천하용인과 지금은 기류를 달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구색 맞추기로 또 청년 정치인을 좀 이렇게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몇몇 그 의원들 얘기 거론하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전당대회 룰을 손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룰 입장 표명 혹은 진영 사람 비대위원 안 된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입장을 냈던 사람들. 이제 장 변호사님이 거론했던 그 인사들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인사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어쨌든 지금 얘기를 본다면 전당대회 룰을 손볼 것인가 말 것인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역시 그 말만 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이 부분은 뭐 답은 없는데요.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오히려 당원을 이제 좀 배가 당원이 한 100만 되거든요. 예. 저는 한 300만까지 우리 집권 여당이라면 그 정도의 당원을 늘려서 모든 이제 당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당원들이 뽑는 걸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워낙 비상 상황이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한 30%든 넣자 이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역선택 방지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유승민 의원이 조금 이게 혜택을 볼 거예요. 그다음에 당원으로 가면 이제 당에 또 기반이 있는 뭐 김태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덕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어떻게 해도 다 앞서 나갑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뭐 룰은 전 답은 없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당원이 뽑는 게 맞는데 한 30% 정도 이게 반영해도 뭐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중요한 룰을요. 비대위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어요. 비대위라는 게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이 뽑은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룰이라면 이게 진짜 지도부 있잖아요. 전당대회 거쳐서 탄생한 이런 지도부에서 장기적으로 룰을 좀 못 박을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이게 비대위에서 너무 많은 걸 바꾸는 거는 우리 이게 비대위의 권한 파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차기 이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당내에서 이제 총선 패배한 다음에 이제 쇄신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좀 황우여 비대위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전당대회 룰은 고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 부분이 수정됐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일반 여론조사 30%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었죠. 그러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상당히 많은 지지율을 받았었습니다. 그러자 사실상 대통령의 관여와 개입으로 100% 전당대회 룰이 바뀐 거예요. 당원 100%로. 그러면 그 과정이 과연 민주적이었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든 보완하고 좀 간격을 좁혀야 되는 숙제가 국민의힘 앞에 놓여 있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런 쇄신의 노력에 의지를 갖고 계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당규 뭐 이야기를 하시고 전당대회 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입장 표명은 보이지 않고 사실상 6말 7초라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못 박았던
그 스케줄도 연기를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특정인에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질서 있게 가지 못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당의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국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현실은 특검법 전국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저항에 직면할 거라면서 재차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토요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당 이렇게 야권의 6개 정당 지도부가 모여서 대통령실 앞으로 모여서 윤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 수용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민주당 주도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야권의 어떤 연대를 통한 공세 강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부권하면 이제 그 탄핵까지 언급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 170석으로 탄핵했다. 우리 192석이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탄핵은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이런 이제 그 위법 이게 있어야 탄핵 사유가 되고 그런데 위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중대해야 된다.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판결이에요. 위법하고 그 행위가 중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위헌입니까?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입법 폭주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고유 권한인데 거부권 행사해서 이게 탄핵하면 이게 헌법에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계속 야당은 틈만 하면 이게 여론이 어떻고 저쩌고 여론이 뭐 여론 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전 잘못됐다 봐요. 지금 여론조사는 특검 할까요 말까요 이래 묻죠. 그러면 이게 특검 하자는 게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공수처가 하는 걸 뺏어와서 바로 지금 즉시 특검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고 대통령처럼 미진하면 특검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 그다음에 특검 아예 하지 말까요? 저는 3번 찍습니다. 아예 하지 말자. 근데 대통령은 2번을 주장했잖아요.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특검 주장하겠다 했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물어보면 찬성 여론이 또 반씩 나뉠 거예요. 이게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제 말에 이게 여론 가지고 탄핵까지 운운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위헌적인 발상이고 오만의 극치다 이래 봅니다. 여론 갖고 정치하는 건 아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특검 이제까지 있었던 쭉 한번 특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특검이라고 해서 특별히 권한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보도가 막 되면서 이제 여론전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이러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위법적이라고 말한 게 아닐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부분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냐면 장관이 결재를 해서 8명 입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대통령이 번복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물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한국의 일시개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수사 이렇게 더디냐고, 왜 나를 부르지 못하냐고, 포렌식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반문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동일한 질문 던지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지금 3-4명의 수사 그리고 그 검사, 수사검사들로 이 사안 들여다보고 있죠. 지금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건지를 공수처에 묻자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상 그리고 공수처는요. 이런 고위 군과 관련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을 이건 기소해야 된다라고 이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본인들이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에 설문지가 잘못돼서 국민들이 다른 답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사안 알고 있고 우리의 해병이 사망했는데도 뭔가 은폐된
해당되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의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신다면 그거는 정답이 아닌 오답을 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변호사님의 이 의견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탄핵 여론을 다시 띄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거든요. 이 조국 대표의 목소리와 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을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된다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 김계환 사령관이 그 박정훈 대령에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경로를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 내용이 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였으니 확인되면 그건 바로 탄핵 사유죠. 예를 들면 이게 수사를 했더니 대통령 직접 관여가 만약에 확인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접 관여한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거죠. 자신에 대해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조국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해병대 최상병 그 특검법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법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용민 그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의 아까 전에 이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로 화 좀 내면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화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밑에 사람이 어떻게 알아서 했는지. 따라서 그걸 가지고 화낸 거 가지고 탄핵 사유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요 선례가 됩니다. 앞으로도 군대 안타깝지만 사망 사고는 나올 거고 또 성범죄 사건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누가 할 겁니까? 헌병이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검찰 경찰이 할 겁니까? 이게 선례가 될 거예요. 아마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을 넣는다 해서 경찰이 사단장 기소하는 것도 아니고 사단장을 이렇게 뺀다고 해서 경찰이 사단장 빼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참고일 뿐이에요.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사망 사건이 안타깝지만 안 나오길 바라지만 나왔을 때는 박정훈 대령처럼 이런 사람이 수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놈에게 그냥 개요만 잘 적어서 초등 수사록에 이런 사고 났으니 경찰이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첩하면 되는 거예요. 초등 수사로. 이걸 가지고 본인이 뭐 어느 책임이 어디까지 있고 압수수색도 없고 수사 권한도 없잖아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건 누가 말해도 박정훈 대령의 월권이 분명하다. 다른 사건에서는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선례가 되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가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3년이 길다 하면서 탄핵 운운하는데 뭐 3년이 길어요. 본인이 지금 이게 구속되면 2년 받았잖아요. 2년 교도소 있다 넣으면 바로 3년 지나가는데 저는 본인이 사법을 있을 거나 생각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꾸 3년이 길다.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거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또 이렇게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탄핵 얘기를 좀 애둘러서 그동안 했다면 이제 좀 직접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거부권 행사도 좀 위헌이 될 수 있다. 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도 날선 반응을 좀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최혜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이 대통령의 그 탄핵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정훈 대령의 어떤 월권 행위 말씀 주셨는데 박정훈 대령이 정확한 직책이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조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조사를 1차적으로 해봤을 때 누구까지 입건을 하는지조차 못한다? 그런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경찰에 그냥 이첩하고 그 부분을 대통령실도 지켜보면 됐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에 전화를 하고 넘어간 기록을 회수를 해오고 그 과정 중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전화를 하고 대단히 수상쩍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인력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지금 제한된 기소 권한으로 이 부분 실체 파악할 수 있는지 더더군다나 지난해 7월에 사망했는데 1년이 지나면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도가가 됩니다. 증거를 적시에 확보해야 되는 숙제도 저희가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인 꼼수라면 정말 말씀대로 정치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역풍 맞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면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는 야권입니다. 탄핵과 함께 내세운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반일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를 방치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 의견 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근데 이 단초를 제공한 거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2019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을 2번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분 50%하고 경영권이 이미 넘어갔던 사안이죠. 따라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단초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민족 감정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MN의 경제 논리에 맡겨놔야 돼요. 일본이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냥 10원 안 주고 지분 50% 강탈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네이버가 판단해서 10조든 이 시가총액이 한 20조 넘어요. 10조든 얼마든 이게 오히려 네이버는 정리하고 싶어요. 경영권 돈은 50%보다 이게 10조 가지고 신사방이 났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오히려 이게 국가가 개발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경제 주체들한테 기업한테 자율성을 주고 일본이 진짜 부당한 행위하면 우리나라가 이게 항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축창가나 이토 히로부미 이런 감정으로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이 문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이미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이토 히로부미가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일본이 행정 지도를 이유로 네이버에게 지분을 사실상 팔라고 압박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정부도 대한민국 기업에게 하라라 말아라 시장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뒤늦게 유감 표명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네이버와도 조율이 된 어떤 의중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 강화 중요하죠.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기업에 하고 있는 조치는 거의 적성국가에 하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정부라면 저는 국민들의 지지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